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저기 어디냐면 40페이지 차고 볼 차례입니다. 자료. 근데 저기 먼저 한 가지 오늘 그 자료 있죠. 오늘 자료 여기 좀 이따 내용은 확인하겠지만 그 정답이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8번 지문이 오늘 자료요. 8번 그 정답표만 봐보면 뒤에 정답 보면 8번에가 지금 X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O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에 저기 공지사항. 이제 1, 2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서 과정을 들어가는데 우리 시험 때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서입니다, 여러분. 기본서. 그래서 이제 참고로 그 예전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법시험 시장도 이제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에 이제 어떤 그 강좌가 있었냐면은요.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도 기본서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수험생들이 저기 기본서를 좀 덜 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학원에서는 아예 어떤 강좌를 개설했느냐. 우르르 앉아가지고요. 앞에 강사가 기본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줄 칠 부분에다가 밑줄 치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히트를 했던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근데 저도 이제 올해 지금 처음 하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기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강의 계획표가 있고 다음 주에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다고 치면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책에다가 밑줄을 쳐가지고요. 밑줄을 쳐가지고 그거를 밴드에 자료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오셨을 때 미리 그 해당 부분만 이렇게 밑줄을 쳐주시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제 기본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도 수업하실 때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서를 제일 중요시하고 기본서를 또 여러 번 읽습니다. 근데 처음 공부하셔야할지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읽고 이제 전체를 읽지는 않겠죠. 여기 읽고 밑으로 좀 내려갈 때 따라오고 하는 게 조금 벅찬 경우들이 있습니다. 벅찬 경우들이. 그러니까 거기 미리 밑줄을 뭘로 어떤 내용으로 그어지냐면 그냥 전부 다 기출 문제들. 기출됐던 지문들. 그래서 미리 제가 밑줄을 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여러분들 숙제식으로 해 오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카페를 통해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강의 들으신 분들도 카페에다가 그 페이지를 제가 이제 밑줄 치고 나서 다 찍어야 되죠. 뭐 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찍었다. 그거를 자료로 좀 올리기는 그러니까 이제 밴드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차고 볼 건데요. 차고 보기 전에 우리 기본서에 조문집 한번 가보죠. 조문집 107조 한번 가보십시오. 자, 전체를 읽지는 않습니다. 107조가 비진의 표시, 즉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음 108조 통정한의 의사표시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9조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 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된 법률행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0조 사기 강박이 한 의사표시 3항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4개가 지금 의사표시 규정들입니다. 전부 다 뭐가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러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각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둬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는 무효 주장을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의사표시 규정은 전부 다 상대적 무효다라는 거. 앞으로 한 페이지 가보시면 하단 부분에 103조 나와 있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고 그냥 그대로 끝.
끝이란 말은 이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자, 우리가 104조는 1, 2월 달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끝. 자, 끝. 제가 끝 할 때 그 끝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효를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그 다음에 책을 펼쳤으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그 위에가 103조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요. 화살표로 이렇게 103조에서 104조로 그렇게 해두시고 뭐라고 옆에다 하나 적어두냐면 예시. 예, 그건 나중에 내용 하겠습니다만 우리 판례는 104조와 103조의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펼친 김에 하나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 5조. 조문 5조요. 왼쪽 페이지로 가셔야죠. 미성년자의 능력 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끝.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아까 앞에 취소하고는 다르죠. 의사표시 취소하고 다르다라는 거. 의사표시 규정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다 없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하실 거. 제가 방금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지금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학자들이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한 능력을 위로한 취소. 방금 대표적인 거.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열심히 외워놨다가 더 헷갈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요즘은 안 씁니다. 요즘은 그냥 뭐라고 하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미성년자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렇게 외웠다가 우리 시험에서는 상대적 무효인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거기에 적어져 있는 취소라는 단어가 취소해서 무효가 됐을 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라는 거.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거 열심히 말씀드렸고 지금 와서도 시작하면서도 또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린다.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0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이제 자료 가시면 됩니다. 차고 나와 있고요. 차고는 뭐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이런 게 차고다 정도만 개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1번에 의와 예가 나와 있고요. 가로에가 표시상의 차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가 그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표시상의 차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허위 표시나 비진의 표시는 당사자가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경우이지만 우리가 비진의 표시는 알고 그 다음에 통정어의 표시는 짜고 알고는 당연한 거고 짜고 그런데 차고는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의사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매수의 청약서를 타이핑하면서 1000만 원이라고 할 것을 깜빡 잘못해가지고 1억 원이라고 타이핑을 잘못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보내자 상대방이 이를 자기 부동산을 1억 원에 산다는 것으로 알고 웬 떡이냐 하고 좋다고 승낙한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표시가 잘못돼 버린 거. 불일치를 스스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걸 착오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양가로 2번 착오 취소 요건. 착오가 있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착오로 인하여 다시요.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저지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이것을 전가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만 밀고 나가서는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다만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존재하고 또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러한 의사표시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양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해서 무효가 됐을 때 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중과실일 때 취소하지 못한다는 말에 경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그거 다시 한번 복습되셨는지 확인하시고. 양가로 3번 상대적 무효.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번에 사기 강박이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 양가로 1번에 적어져 있는 제목을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제목이 일치. 그래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크게 나누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른 하나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해서 다 정상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는 하지만 그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 이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요거를 의사의 불일치. 뭐라고 했습니까? 흠결. 가로해가지고 흠결하고 똑같은 말은 결여라고 했었죠. 여기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표시에 대응하는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뭐라고 하느냐? 의사의 하자. 반드시 지금 오늘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사기 강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사는 있다 없다? 일치한단 말이 표시에 대응하는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네,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를 한번 계속 보시면 위에서 본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및 착오는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내심의 진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그러나 그와 같은 표시와 진위가 일치하는 경우라 하여도 당사자가 그와 같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는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사정으로는 민법은 사기와 강박을 들고 있으며 양자를 합하여 하자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하자라고 한다.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자,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밑에 사기 강박의 의 및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110조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은 요요하다라는 거죠.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번이나 3번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뒤집으면 어떨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1번일 때. 1번이 뭐였나요? 지난번에 우리 1번, 2번, 3번 써가지고요. 영어 주의해야 된다. 이처럼 2번이나 3번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1번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1번이 뭐였습니까? 1번이. 선의 무과실.
선이 모가실. 이 말 속에가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항. 전이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즉 취소해서 모요가 되었을 때 그 모요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상대적 모요라는 것을 법이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 가봅니다. 말 뜻 그대로 사기란 고의로 속여가지고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고, 강박이란 고의로 윽박질러서, 윽박질른단 말은 위협하고 협박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상대방의 사기 강박과, 요게 110조 1항, 아까 깔끔했던 조문. 제3자의 사기 강박. 이러한 사기나 강박은 행위의 상대방이 할 경우도 있고 그 이외의 제3자가 할 경우도 있다. 민법은 전자의 경우에는, 즉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에는 바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것저것 안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후자의 경우, 즉 제3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따져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선이 모가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4번. 상대적 무효.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로 인한 무효도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에는 아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모두 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강박의 대표적인 예가 예전부터 보면은요, 이제 나라에서 개인의 재산을요 강제로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국가나 국가기관에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재산 내놓으라고. 그래서 재산 국가에다 안 바치면 너 묻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공포심. 그래서 증여한다고 해가지고 증여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가비열한테 지금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거 설명했는데. 여기 의사의 하자가 사기하고 강박이었죠. 의사의 하자가 사기하고 강박. 얘는 의사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다. 일치하단 말은 실제 의사가, 줄 의사가 있다, 없다? 일치한다는 말은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하겠다고 했다. 증여의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요거를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처음에 공부하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의사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의사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봤지만 강박에 하는 의사표시는 효과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가 적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는 거죠.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 그때는 어떨 때가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무효가 되느냐. 강박의 정도가 너무 극심한 겁니다. 극심한 거. 그래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외형만 있는 이러한 법률이 이 정도까지 되면 이거는 무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 강박이라는 것은 절대적 강박이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아주 강도가 강한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요 갑한테 여기다가는 실제로 실탄이 장착된 총을 딱 대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대검을 딱 찌르면서 계약서 하나 던져주고 너 사인해. 이런 경우
그냥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지만 여기 옥상에서 밧줄 하나 달아가지고요. 여기다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가위로 밧줄 옆에 딱 자를 수 있게 준비해 놓고 증여계약서 주고 사인해. 그 정도까지 돼버리면 어떻다는 겁니까?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 게 이러한 단어가 안 나오면 그냥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통상 그냥 이야기 나오면. 그런데 이게 또 공부가 어설프게 돼버리면 딱 구별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만 무효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가지고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자, 취소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자, 이 정도까지 강박이 아니라면요. 여기 이 박탈이 뭐냐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의사결정의 자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아주 강력한 거, 절대적 강박. 비교해서 좀 더 낮은 거, 상대적 강박. 그러면 이 정도까지가 돼버리면 절대적 강박, 이거는 무효입니다. 왜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가지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이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한번 봐보십시오. 박탈돼 버렸으니까 여기는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 강박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10%가 됐든 20%가 됐든 있기는 있었다. 있었다. 요 의사를 가지고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박탈된 건 아니니까. 10%가 됐든 20%가 됐든 수치로는 잘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의사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서 증여한다고 했다. 증여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 의사와 표시의 일치 불일치. 일치는 하지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요거를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 강박에 의해서 증여한다고 했습니다. 증여한다고 했다. 그러면 요거는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있겠는가?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비진이 표시는 일치, 불일치. 강박은 일치, 불일치. 일치. 비진이 표시는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강박의 의사 표시는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강박은 일치, 비진이 표시는 불일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진이 표시에서 남겨졌던 지문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지문 2개는 오늘 자료에 다시 1번, 2번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초반에 요거 빨리 정리하시는 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의사의 흠결, 즉 불일치, 실제 의사가 없는 경우 요게 3가지였습니다.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다음, 일치는 한다. 실제 의사는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사기 강박. 그랬을 때 비진이 표시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나요, 여러분? 3개 다가 불일치니까 3개의 차이가 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비진이 표시 핵심 키워드는 불일치를 알고, 허위 표시는 아는 건 당연하고 뭐까지 해야 된다? 짜고, 착오는 모르고,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포인트가 되는 건 의사의 하자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 일치한다는 말은 실제 의사가 있다라는 거. 실제 의사가 있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방금 그 부분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초반에 빨리 잡아두시면 가장 앞으로 공부하실 때 편한 부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제2절 해가지고요.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우리 1, 2월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까지 자료 가보시면 중간에 조문 박스 우리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있었죠. 전화번호 외워두자고 그랬죠. 78-158-0137 애들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해서 조문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103조가 나와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의 계약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밑에 양가를 1번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여 합의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계약 내용 형성의 자유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 강행 규정은 법 스스로가 명확하게 그 자유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법률이 어떠한 계약을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하여도 상관이 없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2번 민법 103조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강행 규정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면 허용되지 않음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 민법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한 다른 나라들의 민법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고 하는 것은 요컨대 사회의 기초적인 윤리규범이나 또는 일반 국민의 도덕의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양가로 3번 일반 규정입니다. 사회질서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또 사회의 변화나 의식의 변천에 따라서 가치관념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 따라서 어떠한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가를 사안 유형에 따라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이거는 판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나중에 1, 2월 가가지고 그 판례들 공부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여기는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다만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거나 그것을 유발 또는 조장하는 계약. 예를 들면 살인이나 폭행 등의 범죄의 수행을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 청부살인, 청부폭력, 밀수입이나 도박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자하는 것. 다음, 뇌물을 지급하거나 전달할 것을 약속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 행위의 적극 가담은 판례에 의하면 특히 부동산의 이중 매도에서 제2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중매매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이처럼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다게 되면 배임죄라는 범죄를 조장, 유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46페이지 6번 제목 보시면 여기는 다 안 읽어도 됩니다. 좀 내려가셔가지고 6번 보시면 원상회복의 제한 해가지고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 판례에 따르면 이 불법이 사회질서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감남하고 을여하고 증여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여계약.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아파트. 그런데 내 첩이 돼주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죠? 일부 일체제에 위반되니까. 그러면 이 증여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효과. 자, 여러 번 썼으니까. 앞에 뭐 적어야 됩니까? 말로 해보면 무효, 효과, 일반적 효과.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제가 썼던 거. 이게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약속 증여계약이 있었어도 여기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모여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모여에서는 이거 부당이득 반환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물어볼 이유 없습니다. 법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불법 원인 급여. 자, 양가로 1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사회질서 위반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우선 계약의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기하여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한다. 무효인 계약으로부터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가로 2번. 불법 원인 급여 746조.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확인되셨나요? 예.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단서는 필요 없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 746조가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급부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가로 3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에 기하여 이행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그 이외의 무효의 경우와 같으나 다음 부분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 양가로 4번. 원상회복 제한의 예. 판례에 따르면 첩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한 것,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금전이라든지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주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이거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자 첩이 돼주면 아파트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콜을 했습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무효니까 달라고도 못하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행이 된 거죠. 이행이 된 거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을은 취득한다. 왜? 갑이 달라고를 못하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런데 을이요,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이러한 사실을, 이런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기 절친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를 해뒀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악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병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하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첫 번째 이 매매가 유효할 것. 방금 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그랬지 특별한 설명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2번 등기가 이루어질 것. 세 번째 을에게 뭐가 있을 것? 소유권이 있을 것. 소유권 있다, 없다? 있다. 소유권이 있으니까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이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게 우리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7번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계약이 강행 규정에 반하는 사항을 포함하지도 않고 또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도 법이 그 실현에 조력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용이나 인허를 매매하는 계약,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금반지를 찾아서 건져오기로 하는 계약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부조리한 계약은 모두 일단 무효가 된다. 다음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에서 나아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계약의 이행이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것.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이해되고 있다. 다시 한번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그 계약의 이행이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것. 가로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아주 지금 중요한 또 기본 용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만약 이 건물이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되어버렸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은 서울에서 계약 체결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뭐 제주도에 있었다. 근데 이미 3월 1일자 뭐 천재지변. 앞으로 천재지변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벼락 맞아가지고 뭐 지진이 있을 수도 있고 멸실되어 버렸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3월 1일자 벼락을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이 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다음 6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5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이 건물이 멸실돼 버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3월 1일자를 방금 봤던 것처럼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월 1일자 이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냐? 후발적 불능. 이 후발적 불능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다시 내용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자체를 빨리 알아두시면 되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 당시 이미, 즉 3월 1일자. 후발적 불능은 계약하고 나서. 자, 그래서 5월 1일자 벼락으로요, 이 건물이 멸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시험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입니다. 4월 1일자 이 매매는 유효, 무효? 4월 1일날은 여러분 건물 멀쩡했죠.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둘간에 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는 유효. 유효하다는 말은 4월 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보면 얘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 발생하고 얘한테 대금 지급 의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험에서 가장 기본으로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무효가 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원시적 불능해야 된다라는 거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35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전에 내용 말씀을 드리고 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미 이 건물은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상태였다.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무효이긴 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만약 갑이라는 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계약 체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을 엿먹이는 거죠.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책임을 져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이 갑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을이 을 역시 이런 사실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때는 갑한테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므로 을은 뭐 해야 된다? 책임을 물으려면 자동으로 이 용어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2번이나 3번일 경우에는 책임을 못 묻는다. 책임을 물으려면 을은 뭐 해야 된다? 1번이어야 된다. 1번이 뭐였나요? 아까도 했지 않습니까? 1번이 뭐냐고. 선의 무과실. 1번이어야 된다. 선의 무과실.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빨리. 무과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은 선의 무과실했습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을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요,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지금 믿고 있겠죠. 그러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대출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다 보면 중도 상환에 나는 겁니다. 이거 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건 알았을 때는 이미 달라고 못하니까 지금 선의 무과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조문 봅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랑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신뢰손해라고 합니다. 신뢰손해. 또 어떤 단어도 쓰냐면 신뢰이익.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 믿었다는 말이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죠, 이거.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자, 그 다음.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행이익.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파악입니다.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여기가 신뢰이익 또는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 단서에 적어져 있는 거,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이익. 빨리 이 영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항. 천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대방 을이 1, 2, 3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만 적용한다? 1일 때만 적용한다. 1은 언제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선의 무과실일 때.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저는 풀어서 설명했을 뿐이고 그대로 여기 535조에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적어져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그 풀어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불에 타버린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은 그 건물 소유권이 계약 당시, 즉 4월 1일 당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능이고,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535조에서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른바 실내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수험상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사실 실내이익, 이행이익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런데 뭐는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행이익 배상이 여러분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실내이익 배상하는 데가 우리가 알아둘 것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그게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유효라고 믿어서.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험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저희 기출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령 이제 줄여서 담보 책임으로 뭔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실내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배상하여야 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런 문장이 나왔다. 담보 책임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때는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된다. X. 왜요? 전부 다 그냥 이행이익이라니까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만 실내이익 배상이 나오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이행이익 배상이 답이니까 요거 하나만 딱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또 여러분 두어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행이익 배상이다 하면은 O 치면 되는 거고 실내 배상이다 하면은 X 치면 되는 거고 실내 배상은 어디서만 나온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만 나온다. 이게 수험상의 의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자, 손해배상, 실내이익 배상이 있고 이행이익 배상이 있는데 뭐가 원칙이다? 뭐가 원칙입니까? 요게 원칙이라니까요. 요게.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 그러니까 손해배상 나올 때는 그냥 이행이익 배상이다 하면 거기다 다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이다 하면 다 X 치면 되는 거고 딱 하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여기서는 실내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실내이익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48페이지 가셔가지고요. 다음 자료 채무 불이행 나와 있습니다. 제1절 채무 불이행의 여러 유형. 자, 이런 제목이 왜 있냐면 채무 불이행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전에 나와 있는 형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불능. 양가를 1번. 이제 다시 우리의 사례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들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는 그들이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넘겨줘야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갑 또는 을이 그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검토해 가기로 한다. 그래서 의에서 여기 390조와 이제 546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여러분 단어만 들어보셔도요. 우리 민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 적어져 있는 390조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546조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딱 이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것도 오래 갑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된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딱 나오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는요. 하나는 손해배상, 더 정확하게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다른 하나는 계약의 해제. 딱 이 두 개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거의 제목 그대로 있습니다. 390조에 손해배상이라는 단어 보이고 546조에가 해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효과, 하나는 손해배상, 하나는 해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다른 하나는 해제권 발생. 무조건 묻지마 그냥 암기. 어느 순간이든지 그냥 제가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 입에서는 손해배상, 해제 요 두 개가 튀어나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단서가 중요합니다.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이행불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행불능. 그런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규칙사유가 없었다. 그때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46조 봐보십시오.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여기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조문에서 그냥 바로 정리해버릴 거. 만약 갑하고라고요. 4월 1일 날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이 건물이 멸실이 돼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행불능. 여기 봐보십시오. 다시요. 4월 1일날 매매계약 체결했고 6월 1일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5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결국 이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을은 이 계약을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546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불능에 채무자의 무슨 사유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책임 있는 사유로 똑같은 말입니다. 얘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처럼 규칙사유가 없게 되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해제권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390조 단서하고 546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방금 5월 1일자 천재지변.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뒤집어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천재지변으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 해제권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네, 요 두 개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을 이행 불능 또는 급부 불능이라고 한다. 급부 불능이라는 단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행 불능이라고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잠깐 쉬셨다가 양가로 3번 이행 불능의 종류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